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미국으로 가면 레드카펫 깔아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미국 투자 이민 가기 더 유리해지겠네요. 트럼프 시대. 어떤 투자 이민도 그렇고요. 투자 이민은 뭐 이렇겠죠.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이 반이민 이런 경향 또는 그에 대한 어떤 걱정과는 무관하게 투자 이민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반기였고 앞으로도 반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자본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주를 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것을 놓고 봐도 이 반길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시장의 매력은 네. 하나고, 그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네. 미국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있거든요. 뭐 예컨대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뭐 절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세제상의 혜택들이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 부동산 또는 미국 뭐 주식, 미국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미있게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사람이에요. 투자로 인한 혜택을.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갑자기 좀 스텝백 하는 얘기긴 한데, 네.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매년 공개했었어요. 아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후보였을 때도 그걸 공개 안 했었어요. 여러 이유를 뭐 대면서. 세금 뭐 체납한 것도 많다고 막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체납도 체납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루머가 있었죠. 저 사람은 억만장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인데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 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1년인가 그때 의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금 신고서가 쭈르륵 다 공개가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그런 루머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이전부터 셀럽이었었잖아요. 어프렌티스다, 뭐 방송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는데 세금을 안 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본인이 벌어들인 이 소득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내 자본은 뭐 1이고 레버리지 99를 했는데, 미국의 세법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세법에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을 보통 이제 내용연수라고 해서 뭐 40년, 뭐 50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accelerate depreciation, 그러니까 가속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건 초반 뭐 몇 년에 합법이에요, 땡겨서. 합법. 그래서 초반 몇 년인데, 이걸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초반에 첫 해에 뭐 절반을 절반 그래요. 논의를 위해 절반 가량을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 나는 내 자본금 일부를 넣고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 자산을 투자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산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류상 페이퍼 로스를 이만큼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동산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적극 활용해서 본인이 절세하는 데 써먹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나눠서 상각을 해야 될 걸, 그 가치를 좀 이제 이렇게 손상 처리를 해야 될 걸 한꺼번에 땡겨서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쪽에서 번 거니 그러니까 또이또이에요, 번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소득을 이 부동산에서의 서류상 손실을 활용해서 그 소득을 줄이는데 또 썼던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감가상각 그만큼 했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 팔면 어쨌거나 그거 다시 양도소득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판
매각 대금을 가지고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첫 부동산, 판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은 계속해서 이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이 서류상 손실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다 써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됐으니까 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다. 그걸 사실은 투자하면. 그렇죠. 부동산을 팔고 나서 그걸로 다 고기 사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른 부동산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키워가고 임대소득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써먹은 이 양도소득을 그 감가상각에 대한 양도소득은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이 동종 자산에 대한 매각 그 금액 가지고 다시 투자하면은 과세가 이연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10억짜리를 사서 100억이 됐어도 그 100억을 팔아서 다시 또 다른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과세는 이연.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200억이 됐어. 네. 또 200억짜리를 샀어. 네. 그때까지도 과세 이연. 그렇죠. 근데 200억이 된 걸 아까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 네. 근데 1인당 200억까지는 비과세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증여할 때까지도 양도세랑 증여세가 다 비과세. 그렇습니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볼까요? 그 10억인데 200억이 됐잖아요. 네. 그분이 더 했어요. 1000억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 예. 10억이고 1000억이면 99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에 차이도. 대해서 예. 우리가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한데 아무튼 양도세도 있고 상속세, 증여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우리 지금 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10억짜리가 지금 늘어서 1000억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 990억은 내가 다른 소득 세금 줄이는데 다 써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언젠가 풍선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증여를 하거나 팔지 않고요. 상속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동산을 뭐 예컨대 그 다음날 팔아요. 상속받고 나서. 예, 1000억짜리를.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0. 1000억에 증여받았으니. 1000억에 증여받았으니라기보다는 그렇죠. 상속했을 때 그 자산 가치가 1000억이니까 예. 스텝업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금액 기준과 양도한 기준이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모두가 위너인 거죠. 소득세에 관한 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매각을 했지만 부모님은 10억에 산 걸 자식이 1000억에 팔았지만 자식은 어찌됐든 간에 1000억에 상속받아서 1000억에 판 거니까. 네. 양도소득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증여받은 사람 그 부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데 네. 따라는 세금을 뭘로 벌어요? 뭐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의 지금 얘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러한 투자 부동산의 이야. 어떤 세법상의 혜택을 톡톡히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권유하는 입장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약간 포인트가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의 세수, 재정 건전성보다는 투자를 통한 성장, 부의 이전, 부의 증대 효과, 투자 효과를 더 중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이 어떤 투자 관련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뭐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급변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쭉 이어진다. 그렇죠. 법이 확확 바뀌지 그렇죠. 않는다. 그런 것들을 것처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고급의 또 이런 그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들이 있고 많은 경우 이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동일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상당 부분 비슷한 수준의 또는 뭐 동일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데 트럼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또 세금을 아껴서 부자가 된 케이스다 보니 이걸 뭐 당연히 바꿀 리도 없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상속 증여 평생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몰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몰 시기가 된 이후에 이전에 뭐 다시 개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되더라도 계속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아, 또 이거 궁금한데 투자 이민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돈만 가지고 미국에다 뭐 세제 혜택도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한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그런 투자 이민 혹은 세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네. 자산 규모로 따지면 좀 뭐랄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클수록 뭐 이렇게 네. 베네핏도 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생활비로 봐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냐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냐 그건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하겠으나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별 도움은 안 될 테니 투자 이민에 필요한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80만 불 그리고 등등등등 뭐 이것저것 비용을 감안하면 한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해요. 투자 이민을 한다고 하면 한 대충 한 15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생활비를 했을 때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 미국에도 연금 상품이 있단 말이죠. 네네. 연금 상품을 예를 들어 밀리언을 가입을 하면 그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씩 받는 그런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평가를 한다면 네. 한 60세 정도의 어떤 개인이 100만 불짜리 연금을 가입하면 아마도 한 연 10여만 불 받을 거예요. 한 10,000 불 정도를 받으실 거예요. 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생활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약하면 뭐 한 200만 불, 300만 불 정도면 아주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노후를 보낼 분들 그러니까 노후라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지금은 제가 뭐 금융상품을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근로활동을 하건 그런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대략 한 30억 원 이상을 가지고 미국에다 투자해 놓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네. 뭐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또 천차만별일 수도 네.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돈 많은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요? 예. 미국에는 미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 이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에는 비이민 비자가 있고 이민 비자가 있죠. 네. 이민 비자가 곧 뭐 영주권을 말하는 거고 비이민 비자라는 거는 어떤 체류의 목적이 있어서 체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취업 비자. 취업 비자도 미국 기업이 그 사람의 노동력,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니 이 사람에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 그리고 뭐 또 기타 비이민 비자로는 투자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투자 이민이 아니고 내가 특정 사업을 내가 취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대신에 그 비즈니스가 사라지면 나는 또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인 비자인 거죠. 그 옵션도 있고요. 또 주재원 비자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국제 기업 말하자면 한국 뭐 기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관계사를 만들고 그 관계사에 파견하는 형태로서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가족 초청하는 그런 이민 이런 것들은 이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뭐 가족 초청 이민 외에는 뭐 이 employment base죠.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영주권이 있는데 그 중에 앞서 얘기했던 투자 이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저는 이런 걸 좀 보긴 했어요. 뭐냐면 제가 바로 이 영상 찍기 직전 어제 그제도 그 홍콩에 다녀왔는데 네네. 한국에서 이 뭐랄까 투자 내지는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아시아권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좀 더 이게 우리가 미국이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그래도 멀리 떨어진 나라이고 또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반해 뭐 홍콩, 싱가포르 특히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뭐 3시간 정도, 3시간 좀 더 비행 거리로도 짧고 뭐 시차도 1시간밖에 없고 하다 보니 홍콩으로 이민을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주에 대한 고민, 이민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경우 이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세 부담으로 이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제상의 혜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럼에도 미국이 더 뭐랄까 더 각광받는 이유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건
홍콩이 됐건 싱가포르이 됐건 또는 다른 어떤 나라가 됐건 그게 그들의 어떤 그 세제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영주권 또는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비거주자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여전히 한국에서 이 과세 권한을 갖는다는 건 동일하니 그런 걸 감안하면 단순히 뭐 아시아권에서의 그 세제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 거기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으로는 이 반쪽짜리 해결책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실제 내 자산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거주지를 정말로 옮겨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내가 자녀 교육이 됐건 네네. 아니면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 또 생각하게 되는 곳이 미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또 약간 또 씁쓸한 거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싱가포르, 홍콩 또 한국보다는 미국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 또 얼마 전에도 그 뭐 해외 어디였더라? 컨설팅 펌이었나? 투자은행이었나? 그 리포트 나온 것처럼 한국인의 이제 부자들의 이민 이것도 상당히 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뭐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아닙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불안 혹은 세법, 교육 혹은 경제 성장에 대한 미래 때문에 더더욱이 해외 이민에 관심을 더 갖는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세요? 그런 거 당연히 뭐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고 네. 하겠으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뭐 불안함 내지는 뭐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앞서 제가 지금은 뭐 이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투자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다이버시파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투자 종목에 대한 이 다각화도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다각화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미국이 뭐 미국 주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부동산 또는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도 이게 한국에서라고 해서 못할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그 기회를 뭐 취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달러 자산이라든지 그 그렇죠. 자산 종류에 대한 다양화 또 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또 이제 준비를 해놓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그러면 그걸 눈 감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크다. 그렇죠. 이러면 뭐 그렇죠. 그래서 더 큰 희망을 품고 가는 거지 뭐 도망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망친 그렇습니다. 곳에 낙오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예. 근데 참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부자들이 막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해야 좋은 건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자꾸 떠나려고 하면 참. 전체 사회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빠른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큰 틀에서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이런 짧은 영상으로 다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다룰 수는 없겠으나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JCN 컴퍼니로 문의하시면 돼요. 한글로 이메일해도 되죠. 한국 사무소도 있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좀 구체적인 사안별로 또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또 되겠죠. 좋습니다. 선글라스 끼시고 이제 테슬라 X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영상 하나를 쇼츠로 만들었거든요.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시의 세제 혜택 장점 그거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한 270만 뷰가 넘었어요. 쇼츠 하나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 왜 그거 얘기 안 해주느냐. 뭐 사실이죠. 이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1%를 기준으로 2%까지 가는 곳도 있으니 왜 얘기를 안 했냐라는 말은 그게 쇼츠여서 시간이 짧아서 그 뭐 59초, 60초 안에 모든 세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매년 보유세가 엄청 나오면 이거 뭐 현금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실제로는 어때요? 보유세 부담은? 그렇죠. 뭐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부동산을 그냥 그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 땅도 아니고 뭐 땅뿐만 아니라 이게 임대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과 결국은 비용을 빼고 남는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캡 레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죠. 충분히 그러한 프로퍼티 텍스인데 재산세를 네네네네. 감안했을 때 여전히 투자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그걸 말씀하신 분이 이런 취지였을까 지금 드는 생각은 미국은 뭐 양도세도 뭐 중과세나 이런 것 없고 네. 뭐 1가구 몇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재산세가 높잖아라고 얘기한 거라면 네네. 그냥 뭐 과세가 무조건 낮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고 적어도 지금 얘기한 한국에서의 그런 이 제약들 또는 법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미국 달러 베이스의 모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바로 흡수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그 감가상각을 통한 페이퍼 로스 그리고 1031이라고 하는 동종자산 교환에서의 텍스 2월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를 감안했을 때도 여기서 임대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가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뭐 프로퍼티 텍스를 감추거나 뭐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를 위한 거라면 그런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것 안에 보유세와 임대소득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걸 테고요. 그렇죠. 근데 그 보험을 이용한 투자 방식도 있어요? 이게 뭐 유리한 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네. 투자의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도 고려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부동산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해할 만큼의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부동산을 사례로 든 건데 네네. 다른 사례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보험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생명보험 뭐죠? 거의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 그죠? 근데 그걸 보장 받는 거, 그 돈을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그렇죠. 지정한 사람. 맞습니다. 이게 조금 말씀하신 걸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그렇죠. 나를 믿고 사는 이 내 가족 구성원들이 패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금융상의 장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는 이걸 권장할까요, 안 할까요? 권장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네. 권장하겠죠. 왜냐하면 그 가정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적인 사회 운영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요, 미국은요,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예컨대 내가 100만 불을 투자, 10만 불, 1억 원을 투자해서 뭐 5억 원을 받는 상품이 있다고 쳐요.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상품에 그런 것들 있거든요. 큰 리스크 없이. 그러면 그걸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처럼 내가 냈지만 내 가족들이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논외로 하고 네.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500만 불을 받는 400만 불의 양도 소득을 얻는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요 비과세예요. 나중에 그 보험금을 수령할 때요? 네, 소득세가 비과세고요. 뿐만 아니라 뭐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이 현금 흐름에 전체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다음 세대로 가는 전체 현금 흐름까지도 증여 상속세도 비과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체 현금 흐름을 온전히 다 소득세 비과세, 증여 상속세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걸 활용해서 다음 세대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은퇴 이후에 텍스 프리 그 비과세 은퇴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혜택은요. 미국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적어도 미국 국내법에 관한 한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뭐 고려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변고에 대비한 그런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상속 증여를 위해서도 플랜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죠? 외국인한테도 동일한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딱 이해하셨어요. 참 이제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또 그것들 이제 파고들었을 때 어떤 게 더 혜택이 큰가를 또 이제 또 그쵸? 가늠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이게 자산의 글로벌 배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산이 많을수록 비과세 혜택 그 하나하나가 또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변호사 네. 존청 JCN 컴퍼니 대표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